잿빛 하늘과 바다가 경계 없이 맞닿은 작은 해안가 마을이었다. 소금기를 머금은 축축한 바람이 낡은 기와지붕과 구부정한 전봇대 사이를 훑고 지나갔다. 차수연은 방파제를 따라 천천히 걷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늠름한 점원 shepherd, 러가 그림자처럼 붙어 조용히 발을 맞췄다. 러는 궁연으로 복무하다 수연과 함께 전역한 단순한 반려견 이상의 의미를 지닌 존재였다. 녀석의 짙은 갈색 눈동자는 언제나 그랬듯 말없이 수연의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수연은 이곳에서의 삶에 만족했다. 매일 아침 레오와 함께 해안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작은 집에서 책을 읽거나 정원을 가꾸었다. 더 이상 총성과 화약 냄새 대신 흙냄새와 풀벌레 소리가 그녀의 세상을 채웠다. 과거는 그 지독했던 그림자 군단의 시절은 까마득한 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 꿈에서 깨어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으로 숨어들었다. 이름도, 신분도, 군인으로서의 자부심도 모두 산책을 마친 그들이 향한 곳은 허름한 식당이었다. 할머니 손맛이라는 정직한 간판을 내건 곳으로 인심 좋은 노파가 혼자 운영하는 작은 백반집이었다. 수연과 러는 이 집의 유일한 단골 손님이나 다름없었다. 어서 와. 우리 강아지랑 예쁜 아가씨. 주름진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은 할머니가 그들을 반겼다. 러는 훈련받은 대로 얌전히 식당 구석에 마련된 제자리에 엎드렸다. 수연은 늘 앉던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보았다. 평화로운 풍경.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키고 싶었던, 그러나 정작 자신은 가질 수 없었던 바로 그 풍경이었다. 그때였다. 낡은 문이 거칠게 열리며 남자 3명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다. 중앙에 선 남자는 짧은 머리에 문신이 가득한 팔을 드러내고 있었고 척 보기에도 이 동네의 골칫덩어리임이 분명했다. 마동철, 이 작은 마을의 조폭 행세를 하는 건달이었다. 그의 양옆으로는 그를 형님으로 모시는 듯한 어린 청년들이 바싹 붙어 있었다. 할멈, 오늘 장사 좀 됐어. 보호비 내야지. 마동철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카운터로 다가갔다. 할머니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을 수연은 놓치지 않았다. 마 서방, 이번 달은 사정이 영 안 좋아서 며칠만 더 시간을 주면 안 될까? 할머니의 애원 섞인 목소리에 마동철은 코웃음을 쳤다. 사정 내 사정은 안 봐주나.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다 규칙이 있는 거야. 그는 카운터 위에 놓인 돈통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순간 구석에 엎드려 있던 러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마동철의 시선이 소리가 난 쪽으로 향했다. 러와 그리고 그 앞에 앉은 수연을 발견한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웬 개새끼야. 그리고 저녀는 또 뭐고. 수연은 시선을 돌리지 않고 조용히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고요해서 오히려 상대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그 눈빛에 마동철의 심기가 뒤틀렸다. 그는 수연에게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뭘 봐? 눈 안 깔아. 그의 거친 목소리가 식당 안을 울렸다. 하지만 수연은 미동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눈앞의 남자를 관찰할 뿐이었다. 값싼 향수 냄새와 술 기운이 뒤섞여 역한 냄새를 풍겼다. 불안정한 걸음걸이, 과장된 몸짓, 그는 강해 보이려 애쓰고 있었지만 수연의 눈에는 그저 약한 개가 크게 짖는 것으로만 보였다. 그만하시죠. 수연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호했다. 뭐 연세 드신 분께 이러는 거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냥 나가주시죠. 마동철의 얼굴이 순간 붉게 달아올랐다. 계집애에게, 그것도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훈계를 당했다고 생각하니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 치밀었다. 이 미친년이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마동철의 손이 수연의 어깨를 향해 날아왔다. 그러나 그의 손이 닿기 직전 수연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녀는 의자에 앉은 채 상반신만 살짝 비틀었다. 마동철의 손은 허공을 갈랐다. 동시에 수연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와 그의 손목을 가볍게 잡았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움직임으로 그의 관절을 비틀었다. 아! 마동철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거대한 몸집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부하 2명이 놀라 달려들려 했지만 수연의 차가운 시선에 발이 얼어붙었다. 한 번만 더 이분을 괴롭히면 그땐 손목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수연은 잡고 있던 손을 놓아주었다. 마동철은 손목을 부여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씩씩거렸다. 치욕과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서며 수연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번뜩였다. 야, 네오.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떨리고 있었다. 넌 죽었어.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의 모든 자존심을 건 저주와도 같았다. 내가 누군지 알고 까불어 이 동네에서 너 같은 년 하나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는 거 일도 아니야. 넌 반드시 내 손에 죽어. 수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침묵이 마동철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버틸 수 없다는 듯 부하들을 향해 소리쳤다. 가자. 세 남자가 허둥지둥 식당을 빠져나갔다. 문이 닫히자 식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수연에게 다가왔다. 아가씨, 괜찮아. 괜히 나 때문에 저 독한 놈들한테 밉보여서 어떡해. 괜찮아요, 할머니. 수연은 비로소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했다. 자신이 먹은 밥값과 마동철이 엎질은 반찬값까지 넉넉하게. 그리고는 얌전히 기다리고 있던 러를 데리고 식당을 나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연의 걸음은 무거웠다. 마동철의 협박이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넌 죽었어. 그 말이 잊고 있던 과거의 스위치를 눌러버렸기 때문이다. 화약 연기가 자욱했던 전장.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 동료의 이름을 부르짖던 기억. 칼날이 살을 파고드는 서늘한 감각.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잊기 위해 이곳에 왔는데 고작 동네 건달 하나가 그 모든 것을 수면 위로 끄집어냈다. 수연의 평온했던 내면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군인이 그림자가 서서히 눈을 뜨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날 이후 사흘이 지났다. 마을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마동철과 그의 부하들은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다. 할머니의 식당에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다. 수연은 애써 평소의 일상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아침이면 레오와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정원을 돌봤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작은 텔레비전에서 지역 뉴스가 흘러나왔다. 지역 소식입니다. 우리 시 외곽에서 폭력 조직원으로 활동해온 마 모 씨가 실종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마 씨는 사흘 전 시내 식당에서 한 여성과 다툼을 벌인 것을 마지막으로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주변인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는 한편 단순 가출과 범죄 연루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앵커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수연의 귓가에 박혔다. 사흘 전 식당, 여성과의 다툼, 모든 조각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수연은 조용히 텔레비전을 껐다. 거실은 순식간에 어둠과 정적에 휩싸였다. 창밖에서는 차가운 밤바람이 윙윙 울고 있었다.
불안감을 느낀 러가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낮게 낑낑거렸다. 수연은 러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그녀의 표정은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있었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동철은 사라졌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을 함께했던 그녀는 이제 조용한 삶을 위협하는 거대한 폭풍의 눈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피하고 싶었던 과거의 그림자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녀의 현재를 덮쳐오고 있었다. 마동철이 사라진 지 정확히 75시간이 지난 새벽 도시의 동쪽 끝. 거대한 크레인들이 해무 속에서 뼈대만 앙상한 괴물처럼 솟아있는 엘리시안 코스트. 리조트 건설 현장에서 그날의 첫 비명이 터져 나왔다. 아왁사, 사람, 굴착기 기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다급한 외침에 분주하던 현장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인부들이 삽과 연장을 내던지고 달려왔다. 굴착기가 파헤친 축축한 흙더미 속에서 창백한 손 하나가 마치 구원을 갈망하듯 뻣뻣하게 뻗어 나와 있었다. 그 주변으로는 값싼 양복의 천조각과 뒤엉킨 검은 흙이 전부였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경찰차와 감식반 차량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현장으로 진입했다.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둘러쳐지고 곧이어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광역수사대 강력 1팀 팀장 김태평 형사였다. 김태평은 30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깊고 차분한 눈매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현장의 소란스러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장갑을 끼며 시신이 발견된 지점으로 곧장 향했다. 흙더미는 이미 조심스럽게 파헤쳐지고 있었고 곧 온전한 형체가 드러났다. 며칠 전 실종된 마동철이 틀림없었다. 그의 시신은 마치 급하게 버려진 쓰레기처럼 처참한 모습이었다. 부검해 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목에 교살 흔적이 보입니다. 저항흔은 거의 없고요. 단번에 제압당한 것 같습니다. 현장 감식반원의 보고에 김태평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시신이 아닌 그 주변을 훑고 있었다. 거대한 건설 현장, 보안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공사가 진행 중인 구역은 사각지대가 많았다. 하필이면 이런 곳에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조폭 간의 원한 다툼이나 우발적인 살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시신을 유기한 장소가 너무나 대담하고 또 너무나 상징적이었다. 이 리조트, 양 회장 거 맞지? 김태평이 곁에 있던 부하 형사에게 물었다. 네, 팀장님. 태성그룹 양현모 회장의 역점 사업입니다. 완공되면 이 일대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될 거라고 합니다. 양현모. 김태평은 그 이름을 나직이 읊조렸다. 존경받는 기업가이자 자선 사업가로 알려진 인물. 그런 그의 사업 현장에 동네 건달의 시신이라니 기묘한 부조화였다. 경찰서로 복귀한 강력 1팀은 마동철의 행적을 쫓기 시작했다. 그리고 수사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한 지점으로 수렴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 할머니의 백반집, 그리고 그곳에서 그와 공개적으로 충돌했던 의문의 여성, 마지막에 마동철이랑 시비 붙었던 여자. 신원 확인됐습니까? 네, 팀장님. 차수현, 30살이고 한 달 전에 이 동네로 전입해 왔습니다. 특이사항은 전직 군인입니다. 육군 대위로 전역했습니다. 대위. 김태평의 눈이 가늘어졌다. 여군 출신. 그것도 장교.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건장한 마동철을 아주 손쉽게 제압했다고 했다. 그리고
마동철은 사람들 앞에서 그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다. 동기와 능력, 용의자로서의 조건이 하나씩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주소는 김태평은 직접 그녀를 만나보기로 했다. 서류와 진술만으로는 알 수 없는, 사람에게서만 느껴지는 진실의 조각이 있기 마련이었다. 차수연의 집은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위에 자리한 아담한 단층 주택이었다. 김태평이 도착했을 때 그녀는 마당에서 러의 털을 빗겨주고 있었다. 평화롭고 고요한 풍경이었다. 살인사건의 용의자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 하지만 김태평은 그런 첫인상에 속지 않았다. 수많은 범죄자들을 상대하며 그가 배운 것은 악마는 가장 평범하고 선량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차수연 씨 되십니까? 김태평이 다가가자 러가 경계심을 드러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수연이 러의 목을 가볍게 쓰다듬자 녀석은 신기하게도 조용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태평을 향해 돌아섰다. 화장기 없는 깨끗한 얼굴, 무심한 듯 보이지만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제가 차수연입니다만 누구시죠? 강력계 형사 김태평입니다. 마동철 씨 실종 사건 때문에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실종이라는 단어에 수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김태평은 그 찰나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집 안은 그녀의 성격을 보여주듯 최소한의 가구들로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었다. 김태평은 소파에 앉았고 수연은 그 맞은편에 앉았다. 러는 여전히 그녀의 발치에 엎드려 경계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사흘 전 할머니 손맛 식당에서 마동철 씨와 다툼이 있으셨죠. 다툼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행패를 막은 것에 가깝습니다. 수현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다.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실려있지 않았다. 마동철 씨가 차수연 씨에게 심한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죽여버리겠다는 협박도 했다고요?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분이 나쁘거나 두렵지는 않았습니까? 불쾌했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김태평은 허를 찔린 기분이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느꼈을 공포나 분노가 그녀에게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덤덤했다. 마동철 씨가 실종된 지난 사흘간 어디서 무얼 하셨습니까? 주로 집에 있었습니다. 러와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혼자 계셨다는 말이군요. 그걸 증명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와 러뿐이었으니까요. 완벽한 비알리바이. 그녀는 자신이 용의선상에 올랐다는 사실을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차수연 씨, 마동철 씨가 오늘 새벽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김태평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혐의를 부정하던 범인들도 이 순간에는 반드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 마련이다. 그러나 수연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또다시 벗어났다. 그녀의 눈동자는 아주 잠깐 흔들리는 듯했지만 이내 더욱 깊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놀라움이나 충격보다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체념에 가까운 반응이었다. 엘리시안 코스트 건설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교살로 추정됩니다. 그 순간 수연의 입에서 처음으로 질문이 나왔다. 엘리시안 코스트요? 네, 아시는 곳입니까? 지나가다 본 적은 있습니다. 태성그룹에서 짓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차수연 씨. 당신을 마동철 살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동기는 충분하고 전직 군인으로서 제압 능력도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고 알리바이도 불분명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잿빛 하늘이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듯 낮게 내려앉아 있었다. 제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다. 그럼 누가 죽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형사님이 밝혀내실 일이겠죠. 김태평은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갈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치 철옹성 같았다. 어떤 질문도, 어떤 압박도 그녀의 내면에 닿지 못하고 튕겨져 나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분간 이 지역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필요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김태평이 현관을 나설 때 수연이 나지막이 물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그 시신 많이 훼손되었나요? 김태평은 의외의 질문에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것은 자신을 향한 의심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다. 죽은 자에 대한 아주 인간적인 질문이었다. 깨끗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짧게 대답하고 집을 나섰다. 차에 올라탄 김태평은 복잡한 심정으로 수연의 집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창가에 서서 비 내리는 밖을 보고 있었다. 모든 정황과 증거는 차수연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하지만 김태평의 오랜 형사적 직감은 경고등을 울리고 있었다. 저 여자는 범인이 아니다. 혹은 보통의 범인이 아니다. 그녀의 평온함은 죄를 감추기 위한 위장이 아니라 더 거대한 무언가를 감내하고 있는 자의 단단함처럼 느껴졌다. 경찰서로 돌아온 김태평은 사건 브리핑 보드 중앙에 차수연의 사진을 붙였다. 빨간색 마커로 그녀의 사진 주위에 커다란 원을 그렸다. 이름 밑에는 이렇게 적었다. 가수연 3실 제6군 대위.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그 옆에 물음표와 함께한 단어를 더 추가했다. 특수부대. 그는 보드 전체를 바라보았다. 살해당한 건달. 그를 협박한 전직 여군 장교. 그리고 대기업 회장의 거대한 건설 현장.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세 개의 점. 이 점들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야만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 터였다. 그리고 그 열쇠는 분명 차수연이라는 여자에게 있었다. 김태평은 이제 막 복잡하고 위험한 미로의 입구에 들어섰음을 직감했다. 김태평 형사의 책상 위에는 마동철의 시신 부검 결과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사인은 예상대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즉 교살이었다. 특이한 점은 피해자의 몸에 저항한 흔적이 거의 없다는 것. 그리고 목에 남은 사큰이 일반적인 밧줄이나 끈이 아닌 매우 가늘고 강한 재질의 무언가로 인해 생긴 것 같다는 소견이었다. 마치 전문가의 솜씨 같았다. 팀장님, 차수연 신원 조회 추가 결과 나왔습니다. 부하 형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육군 대위 전역, 복무기간 대부분이 비공개 처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부대는 제707 특수임무단 통칭 백호부대입니다. 김태평의 미간이 좁아졌다. 7077 특임단.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중 하나. 그곳에 장교 출신이라면 마동철 같은 건달 하나쯤은 소리 소문 없이 제압하고도 남을 능력을 가졌다는 의미였다. 팀원들은 이제 그녀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거의 확신하는 분위기였다. 동기, 능력, 기회, 모든 것이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범인이라는 건가? 김태평이 회의실의 화이트보드를 바라보며 물었다. 보드에는 차수연의 사진과 마동철의 사진이 나란히 붙어 있었다. 정황상으로는 가장 유력합니다. 특수부대 출신 여자가 건달에게 협박당하자 홧김에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한 형사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김태평은 고개를 저었다. 시신 유기 장소가 마음에 걸려 왜 하필양 회장의 건설 현장이었을까 홧김에 저지른 살인이라면 보통은 인적이 드문 산이나 바다에 버리지
저렇게 모두의 이목이 쏠린 곳에 마치 여길 보시오 하고 광고라도 하듯이 시신을 둔 이유가 뭘까? 그의 합리적인 의문의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마동철에 대해 더 알아봐. 그놈이 최근 누구랑 어울려 다녔고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샅샅이 뒤져. 특히 태성그룹 건설 현장 주변에서 김태평의 지시에 따라 수사 방향이 두 갈래로 나뉘었다. 하나는 차수연을 계속 주시하는 것, 다른 하나는 피해자 마동철의 주변을 파고드는 것이었다. 그는 마동철의 부하들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처음에는 입을 굳게 다물던 그들은 김태평의 집요한 추궁과 압박에 결국 조금씩 실토하기 시작했다. 사실 형님이 요즘 돈 때문에 좀 급했습니다. 새로 큰 건 하나 물었다고 했는데 그게 엘리시안 코스트 현장이랑 관련된 거였습니다. 무슨 일이었지? 현장에 자재 납품하는 하청업체들 그런데 좀 손봐주고 돈 좀 뜯어내려고. 근데 현장 관리하는 놈들이 보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태성그룹에서 고용한 보안업체라던데 아주 독종들이라고. 보안업체. 김태평은 그 단어에 주목했다. 그는 즉시 태성그룹 건설 현장의 보안을 담당하는 업체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거대한 퍼즐의 아주 작은 조각 하나가 겨우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언덕 위 차수연의 집.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태평 형사의 눈빛은 그녀가 범인일 수도 있다는 의심과 무언가 더 큰 배후가 있다는 확신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경찰의 수사가 진실에 닿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었다. 그 사이 자신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지 혹은 또 다른 누군가가 희생될지 모르는 일이었다. 엘리시안 코스트와 태성그룹. 그 이름들이 그녀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과거의 망령을 불러일으키는 주문과도 같았다. 그날 밤 수연은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상자를 꺼냈다. 먼지 쌓인 나무 상자 안에는 그녀의 과거가 잠들어 있었다. 군 시절의 낡은 인식표, 빛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그 밑에 숨겨진 작은 장비들이 있었다. 소형 만능키 세트, 암호화된 USB, 그리고 초소형 녹음기. 그녀는 다시 그림자가 되어야만 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수연은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러가 그림자처럼 그녀의 뒤를 따랐다. 둘은 어둠을 틈타 엘리시안 코스트 건설 현장으로 향했다. 거대한 현장은 간헐적인 순찰 인원과 몇 개의 CCTV를 제외하고는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었다. 수연에게는 놀이터와도 같았다. 그녀는 순찰대의 동선을 파악하고 사각지대를 이용해 손쉽게 철조망을 넘었다. 러는 그녀의 지시에 따라 소리 없이 움직였다. 그들은 마동철의 시신이 발견되었던 현장으로 향했다. 경찰의 폴리스 라인이 어설프게 남아있었다. 가간레오. 수연이 나지막이 명령했다. 그녀가 러에게 마동철이 입고 있던 옷 조각의 냄새를 맡게 했다. 하지만 그녀가 정말 찾고 있는 것은 마동철의 냄새가 아니었다. 이곳에 남겨졌을지도 모를 범인의 아주 작은 흔적이었다. 러는 훈련받은 대로 코를 땅에 박고 킁킁거리기 시작했다. 녀석은 흙과 기름, 시멘트 냄새가 뒤섞인 현장을 샅샅이 훑었다. 한참을 헤매던 러가 갑자기 한 지점에서 멈춰 서더니 앞발로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수연이 다가가 손전등을 비췄다. 러가 파헤친 곳에는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있었다. 수연은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다. 아주 작은 마이크로 SD 카드였다. 진흙 속에 파묻혀 있어 경찰 감식반도 발견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범인이 흘린 것일까? 아니면 피해자의 것일까? 수연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무언가 더 들어왔다.
시신 유기 장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 아직 마르지 않은 진흙 위에 선명하게 찍힌 타이어 자국. 일반 트럭이나 건설 장비의 것이 아니었다. 폭이 넓고 패턴이 복잡한 고급 세단의 타이어 자국이었다. 마동철 같은 건달이 타고 다닐 차가 아니었다. 그녀는 더 이상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조용히 현장을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곧바로 SD카드를 리더기에 꽂고 암호화된 노트북에 연결했다. 안에는 여러 개의 동영상 파일과 사진 파일이 있었다. 그녀가 파일을 클릭하자 화면에 나타난 것은 충격적인 장면들이었다. 마동철이 태성그룹 건설 현장의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는 장면, 그리고 누군가와 은밀하게 만나 돈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것은 마동철이 자신의 보험용으로 찍어둔 영상들인 듯했다. 마지막 파일은 음성 녹음 파일이었다. 수연이 파일을 재생하자 마동철과 다른 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마동철 약속한 돈의 절반밖에 안 되잖소. 이걸로 입을 닫으라고. 낯선 남자 시끄러워. 마동철, 넌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어. 그리고 너무 나대. 양 회장님 심기가 불편하시다. 마동철 양 회장, 이 일이 양 회장이 시킨 일이었어. 그렇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돈 더 안 주면 이거 전부 터뜨려 버릴 거야. 낯선 남자,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 될 거다. 거기서 녹음은 끊겨 있었다. 수연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양현모 회장, 모든 것의 배후에 그가 있었다. 마동철은 양 회장의 약점을 잡고 돈을 뜯어내려다 살해당한 것이다. 그리고 범인들은 마동철과 마지막으로 다퉜던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이으려 한 것이다. 한편 같은 시각 김태평 형사는 책상 위 보고서를 받아들고 있었다. 엘리시안 코스트 건설 현장의 보안을 담당하는 업체 블랙 스콜피온 시큐리티에 대한 신상 자료였다. 그리고 그 업체의 대표 이름에서 그의 눈이 멈췄다. 조강혁, 과거 폭력 조직의 행동대장 출신으로 수차례 폭행 및 불법 채권 추심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번번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전력이 있는 인물, 그리고 현재는 양현모 회장의 가장 충직한 개인 경호팀장이자 태성그룹의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해결사로 알려진 자였다. 수현은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양현모라는 이름을, 김태평은 서류 위에 적힌 조강혁이라는 이름을 동시에 응시하고 있었다. 서로 다른 길을 걷던 두 개의 추적이 마침내 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이름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교차점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서로의 존재를 몰랐지만 같은 시면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면의 가장 깊은 곳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악이 입을 벌린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차수연의 작은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낯선 남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양 회장님 심기가 불편하시다.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 될 거다. 수연은 녹음 파일을 몇 번이고 다시 들었다. 목소리 톤, 단어 선택, 그 안에 담긴 냉혹함. 그것은 단순한 건달의 협박이 아니었다.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며 오직 효율적인 결과만을 위해 움직이는 자의 목소리.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렀다. 과거의 망령이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노트북으로 블랙 스콜피온 시큐리티와 대표 조강혁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자료는 깨끗했다. 전직 군인들을 고용해 VIP 경호와 시설 보안을 전문으로 하는 유망한 회사. 조강혁은 성공한 사업가로 포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수연은 그 이름에서 지독한 위화감을 느꼈다. 블랙 스콜피온, 검은 전갈,
순간 그녀의 뇌리에 화약 연기와 피비린내가 뒤섞인 기억 하나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5년 전 중동의 어느 분쟁 지역. 그림자 군단에게 내려진 특수임무는 적대 세력의 무기를 밀매하는 용병 조직의 수뇌부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 용병 조직의 이름이 바로 블랙 스콜피온이었다. 그들은 잔혹하고 교활하기로 악명 높았다. 특히 그들의 수장은 가늘고 강한 와이어를 이용해 흔적 없이 상대를 암살하는 데 능했다. 마동철의 목에 남았던 바로 그 사큰.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외장하드를 꺼냈다. 군 시절의 작전 기록과 개인적으로 모아둔 정보들이 담겨있는 그녀의 판도라 상자였다. 암호를 풀고 파일을 열자 블랙 스콜피온 관련 폴더가 나타났다. 화면에 여러 장의 사진이 떴다. 그리고 그중 한 사진에서 그녀의 숨이 멎었다. 작전 지역에서 몰래 촬영한 사진이었다. 용병들의 리더로 추정되는 남자의 흐릿한 옆모습, 귀에 깊게 팬 흉터와 상대를 비웃는 듯한 특유의 인매. 지금 블랙 스콜피온 시큐리티의 대표라는 조강혁의 언론 사진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가 살아있었다. 그리고 한국에 바로 그녀가 있는 이 땅에 있었다. 태성그룹 양현모 회장의 충직한 개가 되어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양현모 회장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마동철을 제거해야 했고 그 일을 자신의 오랜 해결사인 조강혁에게 맡겼다. 조강혁은 마동철을 처리하면서 그의 마지막 행적에 얽힌 전직 특수부대원 차수연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 어쩌면 그는 그녀의 신원을 조회하고 그림자 군단의 생존자라는 사실까지 알아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모든 판을 짠 것이다. 마동철을 죽이고 그 죄를 과거의 숙적에게 뒤집어 씌우는 완벽한 계획. 이것은 더 이상 억울한 누명을 벗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끝나지 않은 전쟁의 연장선이었다. 과거의 적이 그녀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파괴하기 전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수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평온한 삶을 갈망하던 민간인 차수연은 사라지고 오직 생존과 응징을 목표로 하는 전사 그림자만이 남았다. 그녀의 곁에서 불안한 기색을 감지한 라오가 다가와 그녀의 손을 핥았다. 수연은 러의 단단한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녀석은 그 지옥 같던 작전에서도 그녀의 곁을 지켰던 유일한 동료였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한편 김태평 형사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다. 블랙 스콜피온 시큐리티를 조사하려 하자 태성그룹의 법무팀이 즉각적으로 대응해왔다. 경찰 고위층에서도 압력이 들어왔다. 근거 없는 수사로 선량한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말라는 경고였다. 모든 것이 양현모 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팀원들조차 이제는 차수연을 범인으로 특정하고 사건을 종결하자는 분위기였다. 팀장님, 위에서 그만하랍니다. 차수연만 조사해서 빨리 검찰에 송치하라고요. 김태평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그는 수사관의 직감으로 이 사건의 본질이 차수연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증거가 없었다. 공식적인 수사 라인은 꽉 막혀버렸다. 그날 밤 퇴근하지 못하고 사무실을 지키던 김태평의 컴퓨터에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의심스러운 메일이었지만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그는 파일을 열었다. 첨부된 것은 하나의 음성 파일이었다. 그가 파일을 재생하자 마동철과 조강혁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김태평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스모킹 건이었다. 태성그룹과 양현모 회장이 이 살인사건의 배우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 누가 보냈을까? 이 음성 파일을 가진 자는 누구일까? 그의 머릿속에 차수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가 범인이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 혹은 추적자라면, 그녀가 이 위험한 증거를 자신에게 보낸 것이라면 김태평은 이제 위험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 증거를 섣불리 사용했다가는 그의 경찰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는 이 증거를 공식적인 루트가 아닌 비공식적인 수사의 나침반으로 삼기로 결심했다. 수연 역시 자신이 보낸 파일이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정갈의 둥지를 건드린 것이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위협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해 움직일 터였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작은 집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노트북으로 위성 지도를 펼쳤다. 그리고 태성그룹과 관련된 시설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유령 회사의 명의로 된 별장 하나를 발견했다. 양현모 회장의 비공식적인 아지트이자 조강혁과 그의 블랙 스콜피온이 봉어지로 사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장소였다. 김태평은 경찰 내부 정보망을 통해 조강혁과 블랙 스콜피온 팀원들의 비공식적인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자주 출몰하는 유흥업소, 그들의 아지트로 의심되는 장소들을 하나씩 리스트에 올렸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목표물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었다. 한 명은 공권력의 제약 속에서 진실을 쫓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법의 테두리 밖에서 생존을 위한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과거의 망령은 이제 현실의 위협이 되어 성큼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곧 벌어질 잔혹한 폭풍의 전야는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다. 태성그룹의 심장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마천루 꼭대기층에 위치한 양현모 회장의 집무실.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조강혁이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형사놈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저희 쪽 라인을 통해 압력을 넣었지만 포기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여자는 양현모가 나지막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늙고 쇠약해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조강형마저 긴장하게 했다. 차수연,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습니다만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쥐 죽은 듯 조용해서 더 불안합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습니다. 양현모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 5년 전 자신의 제국을 뒤흔들 뻔했던 그림자 군단의 이름이 떠올랐다. 그 지독한 놈들의 생존자가 자신의 발밑에서 숨쉬고 있었다는 사실이 불쾌했다. 정리해, 두 단어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더 이상의 실수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와 함께 내려진 냉혹한 처형 선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조강혁은 조용히 물러났다.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날 밤 김태평은 늦게까지 경찰서에 남아 사건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가 받은 익명의 음성 파일은 아직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히든 카드였다. 그는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머릿속은 복잡한 사건의 실타래로 가득 차 있었다. 인적이 드문 외곽 도로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뒤에서 달려오던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갑자기 경적을 울리며 그의 차를 향해 돌진했다. 김태평은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었다. 끼익 굉음과 함께 그의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에어백이 터지며 그의 시야를 가렸다. 트럭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김태평은 터진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닦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해 시도였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부서진 차에서 나와 휴대폰을 들었다. 119가 아니었다. 그는 다급하게 번호를 눌렀다. 그리고 곧바로 그는 차수연의 집을 향해 내달렸다. 자신이 다음 타겟이었다면 그녀 역시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직감이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같은 시각 차수연의 집. 밤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수연은 잠들지 않고 창밖을 경계하고 있었다. 그때 발치에 엎드려 있던 러의 등털이 곤두서며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녀석의 콧구멍이 벌름거렸고 귓바퀴는 어둠 속의 미세한 소리를 향해 쫑긋 세워져 있었다. 왔구나. 수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어둔 등산용 스틱을 손에 쥐었다. 그 순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거실 창문이 깨지며 검은 복면을 쓴 사내둘이 굴러 들어왔다. 거의 동시에 뒷문이 부서지며 또 다른 한 명이 침입했다.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수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블랙 스콜피온의 팀원들이었다. 크르르릉. 러가 맹렬하게 짖으며 가장 가까이 있던 괴한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그 덕분에 수연은 시간을 벌 수 있었다. 그녀는 식탁을 발로 차 넘어뜨려 방패막이로 삼았다. 괴한 중 하나가 칼을 들고 덤벼들었다. 수연은 몸을 날려 피하며 손에 쥔 스틱으로 그의 손목을 후려쳤다. 쩍 하는 뼈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괴한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하지만 그들은 둘이나 더 있었다. 협소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수연에게 불리했다. 그녀는 전사였지만 불사신은 아니었다. 한 괴한이 뒤에서 그녀를 덮쳤고 다른 하나가 앞에서 복부를 가격했다. 숨이 막히는 고통에 수연의 몸이 잠시 휘청거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경찰이다. 모두 꼼짝 마. 현관문이 활짝 열리며 피투성이가 된 김태평이 총을 겨누고 서 있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괴한들이 잠시 당황했다. 그 찰나의 빈틈. 수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붙잡고 있던 괴한의 팔꿈치 관절을 역으로 꺾어버리고 그대로 그의 몸을 방패 삼아 앞으로 밀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괴한을 향해 온 힘을 실어 발차기를 날렸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것은 순식간이었다. 괴한들은 치명상을 입고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수연과 김태평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마주보았다. 집 안은 폭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아수라장이었다. 김태평은 더 이상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방금 자신의 눈앞에서 한 마리의 흑표범처럼 싸우는 고독한 전사를 보았다. 저것은 범죄자의 몸놀림이 아니었다. 생존을 위해 그리고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는 자의 움직임이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김태평이 다급하게 말했다. 당신 짓이 아니라는 거 이제 알겠습니다. 저놈들 나도 노렸습니다. 블랙 스콜피온 조강혁의 부하들입니다. 수현이 그의 말을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강혁은 단순한 보안업체 대표가 아니에요. 과거 블랙 스콜피온이라는 용병 조직의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제거하는 임무를 맡았던 그림자 군단의 생존자고요. 김태평의 눈이 커졌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이건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닙니다. 전쟁이에요. 수연의 말에 김태평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총을 거두었다. 이제부터는 경찰도 법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겁니다. 저들은 이미 시스템 위에 있으니까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두 사람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김태평이 결심한 듯 말했다. 당신의 전투 기술과 정보, 그리고 나의 수사권과 경찰 내부 정보망, 힘을 합쳐야 합니다. 비공식적으로. 수연은 피 묻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경계심 이외의 감정이 어렸다. 그것은 아마도 신뢰라는 이름의 감정일 터였다. 좋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의심 많던 형사와 고독한 전사는 그렇게 적의 피와 집의 잔해 속에서 위태로운 동맹을 맺었다. 경찰차의 불빛이 깨진 창문을 통해 어지럽게 비춰 들어왔다. 김태평은 현장에 도착한 동료들에게 둘러댈 이야기를 머릿속으로 빠르게 구성하기 시작했다. 그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제 그는 정의로운 경찰인 동시에 거대한 악에 맞서기 위한 위험한 공모자였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공격이 있은 후 이틀, 차수현과 김태평은 낡은 항구 창고에서 숨죽이고 있었다. 김태평의 믿을 만한 정보원이 마련해준 임시 은신처였다. 녹슨 철제벽 너머로 갈매기 소리와 백고동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김태평은 자신의 팀원들에게 조직폭력배의 보복 공격을 받은 것 같다는 거짓 보고를 올려 간신히 시간을 벌었지만 그의 경력과 목숨이 모두 외줄 위에 위태롭게 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창고 안 낡은 탁자 위에는 별장의 설계 도면과 위성사진이 펼쳐져 있었다. 조강혁과 블랙 스콜피온의 붕어지, 그리고 양현모의 비밀 아지트, 모든 증거는 저 안에 있을 겁니다. 김태평이 별장의 특정 지점을 가리키며 말했다. 수연은 그의 정보를 바탕으로 침투 경로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그가 왜 그렇게까지 당신을 제거하려 하는지 이제는 말해줄 수 있습니까? 김태평의 질문에 수연은 잠시 먼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5년 전 지옥의 한복판에 묻어두었던 마지막 진실을 꺼내놓았다. 5년 전 저희 그림자 군단의 마지막 임무는 단순한 용병 조직 소탕이 아니었어요. 그 배후에 자금을 대는 대한민국 국적의 거물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애국적인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뒤로는 분쟁 지역에 무기를 팔아넘기고 사병을 키우던 자. 저희 팀은 거의 그에게 근접했었습니다. 하지만 매복에 당했고 저와 러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김태평은 그 안에 서린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 그 거물이 바로 양현모 회장입니다. 그는 단순히 부패한 기업가가 아니에요. 전쟁을 상품으로 여기는 괴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정체를 알고 있는 마지막 증인이죠.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그녀의 생존과 죽은 동료들의 명예가 걸린 마지막 전쟁이었다. 김태평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한 명의 형사가 아니라 그녀와 함께 싸우는 동지였다. 그날 밤 폭풍우가 예고된 것처럼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렸다. 수연과 김태평, 그리고 러는 양현모의 별장을 향해 움직였다. 수연은 어둠 속에서 한 마리의 흑표범처럼 담장을 넘었고 김태평은 그녀의 눈이 되어 주었다. 그는 태블릿으로 별장의 CCTV 화면을 해킹해 그녀에게 경비들의 위치와 사각지대를 알려주었다. 러는 그들의 귀가 되어 인간의 감각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미세한 움직임과 소리를 감지했다. 그들은 유령처럼 별장 내부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중앙홀에 들어서는 순간 예상치 못한 순찰조와 마주쳤다. 전장, 김태평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일부러 소리를 내어 경비들의 주의를 자신에게로 끌었다. 수연 씨, 먼저 가요. 내가 시간을 벌 테니.
서재를 찾아 총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김태평이 경비들과 총격전을 벌이는 동안 수연은 러와 함께 반대편 복도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양현모의 서재였다. 하지만 서재로 향하는 길목을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막아서고 있었다. 조강혁이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그림자의 망령 조강혁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손에는 5년 전 그녀의 동료들을 살해했던 것과 똑같은 가늘고 빛나는 와이어가 들려 있었다. 내 놈들의 피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서네. 오늘은 내년 차례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조강혁이 달려들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속도와 힘이었다. 수연은 필사적으로 그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다. 두 최정계 요원의 싸움은 단순한 격투가 아니었다. 서로의 목숨을 끊기 위한 살인 기술의 향연이었다. 수연은 여러 차례 위기를 맞았지만 죽은 동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간신히 버텨냈다. 싸움은 호각세였다. 그러나 장기전으로 갈수록 체력에서 앞선 조강혁이 조금씩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다. 그가 수연의 목을 향해 와이어를 휘두른 결정적인 순간, 크왕! 지금까지 수연의 곁을 지키던 러가 번개처럼 튀어나가 조강혁의 팔을 물어뜯었다. 궁연의 강력한 턱 힘에 조강혁의 팔에서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다. 이 개새끼가. 조강혁이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러를 떼어내려 하는 순간 수연은 그 찰나의 빈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그의 복부를 걷어찼고 중심을 잃고 쓰러진 그의 관자놀이에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거대한 몸이 천천히 바닥으로 쓰러졌다. 오랜 악연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수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마침내 서재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양현모 회장이 마치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태연하게 앉아 있었다. 올 줄 알았다. 그의 입가에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내 군인들이 그리 쓸모가 없을 줄이야. 하지만 소용없다. 네가 여기 들어서는 순간 모든 서버의 데이터는 자동적으로 파기되기 시작했거든. 5분 안에 나의 모든 흔적은 사라질 거다. 그의 말에 수연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다급하게 서재를 훑어보며 서버나 컴퓨터를 찾았지만 그의 말대로 모든 것이 이미 과부에 걸린 듯 붉게 전멸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러가 낑낑거리며 양현모의 거대한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가 특정 지점의 바닥을 앞발로 긁기 시작했다. 아가뛰어. 수연은 러의 본능을 믿었다. 그녀는 책상 밑을 살폈다. 러가 긁고 있던 바닥의 마루청 하나가 미세하게 들떠 있었다. 그녀가 마루청을 뜯어내자 그 밑으로 작은 비밀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다이얼을 돌릴 시간도 없었다. 그녀는 근처에 있던 묵직한 조각상으로 금고문을 수차례 내리쳤다. 쾅쾅 마침내 금고문이 찌그러지며 열렸다. 그 안에는 컴퓨터 파일이 아닌 손으로 꼼꼼하게 기록된 검은 장부 한 권이 들어있었다. 무기 밀매 내역, 비자금 내역, 그리고 그림자 군단 제거 작전에 대한 보고까지. 그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였다. 내 인연 양현모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가 사라지고 경악과 분노가 떠올랐다. 그가 책상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 수연을 겨누는 순간 탕! 서재 문이 거칠게 열리며 김태평이 들어섰다. 그의 총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양현모의 손에 들려있던 권총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김태평 역시 성치 않은 모습이었지만 그는 분명히 서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수현이 검은 장부를 손에 들고 서 있었고 김태평은 총으로 양현모를 제압하고 있었다. 패배를 인정한 양현모의 얼굴에 허탈한 웃음이 번졌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가슴 쪽으로 손을 가져갔다. 나와 나의 제국은
여기서 끝낼 수 없다. 그가 옷 안쪽에 숨겨두었던 작은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이었다. 그것이 자폭 장치인지 혹은 또 다른 함정인지 알 수 없었다. 시간은 멈춘 듯했고 세 사람의 운명은 그 찰나의 순간에 달려 있었다. 양현모의 손가락이 버튼을 향해 움직이던 그 찰나의 순간, 시간은 영원처럼 늘어졌다. 총성이 울릴 수도, 폭음이 모든 것을 삼킬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그러나 행동에 나선 것은 총을 든 김태평이 아니었다. 차수연이었다. 그녀는 짐승 같은 반사신경으로 몸을 날렸다. 총을 쏘는 것은 가장 쉬운 해결책이었지만 그것은 그녀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녀는 법의 테두리 밖에서 싸웠지만 마지막 선은 넘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뱀처럼 뻗어나가 양현모의 손목을 낚아채고 정교한 움직임으로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버렸다. 암맥하는 비명과 함께 그의 손에서 무언가 툭 떨어졌다. 자폭장치가 아닌 외부의 모든 데이터를 파괴하고 강력한 전자기 펄스를 발생시키는 최후의 증거 인멸 장치였다. 모든 것을 무로 돌리려던 양현모의 마지막 발악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다. 그와 동시에 김태평이 미리 연락해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팀이 별장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김태평이 자신의 직을 걸고 넘긴 최소한의 정보와 그가 느꼈던 거대한 위협의 실체를 믿고 움직여준 마지막 희망이었다. 지방경찰 라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악을 뿌리 뽑기 위한 그의 마지막 승부수였다. 양현모 회장과 조강혁을 포함한 블랙 스콜피온의 생존자들은 현장에서 모두 체포되었다. 그 후 대한민국은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차수연이 목숨을 걸고 찾아낸 검은 장부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언론은 연일 태성 게이트에 대한 특종을 쏟아냈다. 양현모 회장이 수십 년간 벌여온 불법 무기 밀매, 정관계 로비, 살인교사 등의 끔찍한 범죄들이 만천에 드러났다. 장부에 이름이 오른 부패한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이 줄줄이 쇠고랑을 찼다. 철옹성 같던 태성그룹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이 거대한 정의의 물결 속에서 차수연의 이름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김태평은 그녀의 존재를 철저히 숨겼다. 모든 결정적 증거는 신원불상의 공익 제보자가 제공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그녀는 시작과 마찬가지로 끝에서도 그림자였다. 그것이 김태평이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경의이자 보호였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김태평은 태성 게이트를 해결한 영웅으로 칭송받았지만 동시에 독단적인 수사 방식을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다. 그는 결국 스스로 경찰 배제를 반납했다. 거대한 악을 무너뜨렸지만 그 과정에서 시스템의 한계와 부조리함을 너무나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더 이상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차수연의 작은 해안가 마을을 찾았다. 그녀의 집은 말끔하게 수리되어 있었다. 마당에는 가을꽃이 소담하게 피어 있었다. 이제 괜찮으십니까? 김태평이 묻자 수연은 옅은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덕분에요. 김 형사님은요? 저는 그냥 자유인이 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 대신 편안함이 흘렀다. 함께 전쟁을 치른 전후만이 나눌 수 있는 끈끈한 유대감이었다. 당신 동료분들 모두 순직 처리되고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5년 만에 그분들의 진짜 명예를 되찾아 드렸습니다. 김태평의 말에 수연의 눈시울이 처음으로 붉어졌다. 그녀는 조용히 감사합니다 라고 속삭였다.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인사였다. 김태평이 떠난 후 수연은 러를 데리고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나란히 놓인 5개의 비석 앞에 선 그녀는 말없이
거수경례를 올렸다. 보고합니다. 임무 완수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굳이 닦지 않았다.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짐을 내려놓는 해방의 눈물이었다. 다시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수현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전의 평화와는 다른 것이었다. 과거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위태로운 평화가 아니라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싸워 얻어낸 단단하고 깊은 평화였다. 어느 늦은 오후, 그녀는 로와 함께 해변을 산책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시작하게 했던 할머니 손맛. 식당의 할머니가 그녀를 보고 환하게 손을 흔들었다. 이제 그녀는 이 마을의 낯선 이방인이 아니라 따뜻한 이웃이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과 바다를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수현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걸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러가 든든하게 함께 걷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온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다. 오랫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그림자는 사라졌다. 물론 상처는 남았다. 하지만 그 상처는 이제 그녀를 아프게 하는 족쇄가 아니라 그녀가 얼마나 강하게 살아남았는지를 증명하는 훈장이 되었다. 차가운 잿빛 바다의 여인은 마침내 따뜻한 노을빛의 평화를 찾았다. 길고 긴 전쟁이 끝나고 비로소 진짜 오늘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두 명의 고독한 생존자는 그들 앞에 펼쳐진 고요한 수평선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함께 걸어갔다.